안녕하세요. 알쓸맥답 윤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첫 곡은 허니의 아니네요. 라비나의 허니 들었습니다. 제가 선곡한 곡이 아니어서 헷갈렸습니다. 3월 방송으로는 3월의 두 번째 방송이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직접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3월이니까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도 봄 기운이 만연하고 일단은 낮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낮에 해가 길어지니까 뭔가 이 좀 활기가 돋고 기분이 확실히 밝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요즘 맥주 매출이 좀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확실히 맥주는 좀 이런 날씨를 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 시간 같은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뭐랄까 이 날씨가 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맥주 산업에서도 활기가 느껴지는 게 여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락 잡기 시간입니다. 드디어 맥락 잡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2주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공사 다망해서 김미연 비어소믈리에가 그렇게는 매시지 못하겠고 어쨌든 최대한 매실 수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해서 자주 모시려고 하고요. 일단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맥락 잡기가 가장 청취율이 높은 코너라고. 정말 의외이고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맥주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맥주를 마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스타일, 내가 마시는 맥주가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지 않나?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이 스크립트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가 있어도 잘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스크립트는 핑계고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은 뭔가 전달력이 되게 좋고 쉽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확실히 대중들은 아는구나. 대중들은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맥이란 맥주 드셔보셨나요? 한맥? 저 아직 사놓고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진짜요? 네. 오비에서 간만에 내놓은 새로운 신상. 띵작을 원하는 그들은 맥주인데 한맥 같은 맥주도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네, 한번 뭐 발포주 세션이나 그런 걸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희가 할 얘기들이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맥주에 관해서는 또 스타일에 관해서는 정말 할 얘기들이 많아서 많이들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맞아. 그 전에 이 노래를 선곡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곡을. 네. 선곡한 이유.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경칩이잖아요. 그래요? 네. 몰랐네. 그리고 이제 뭔가 걸어오는데 바람이 더 이상 차갑지 않더라고요. 오늘 바람이 너무 좋아요. 네, 그 따뜻한 봄바람이 봄 기운이 확 느껴져서 뭔가 그런 봄바람의 기운을 좀 이렇게 좀 느긋하고 잔잔하게 그런 뭔가 향긋한 노래가 없을까 찾다가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고요. 이제 인도계 미국인 2세인가 그래요. 근데 되게 자신의 이 뿌리랑 정체성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 노래에 이제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 해서 첫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궁금했어요. 오늘 주제가 그 밀맥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허니랑 밀맥주랑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한참 고민했는데 관련이 없어서 한번 여쭙고 싶었고 네. 오늘 주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밀맥주. 네, 오늘은 이제 따뜻해지는 이제 봄날을 맞이해서 뭔가 상쾌한 맥주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밀맥주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밀맥주. 또 이제 밀맥주 하면은 모두가 뭐 좋아하지 않나?
대중적이 됐죠. 그죠. 네. 한국에서도. 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고, 뭐 굉장히 사랑받는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좀 밀맥주에 관해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밀맥주라고 하면 이제 밀이 들어간 맥주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밀이라는 특성이 맥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반영됐나를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밀맥주로 대표되는 일단 독일의 밀맥주 그리고 벨기에의 밀맥주, 이 두 가지는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과 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한 파트 나눠서 보려고 해요. 되게 맥주 스타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중 맥주 영역까지 내려와서 맥주를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 뭐랄까 정보들인 것 같고요. 기초가 될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맥주 재료로서 밀을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밀과 보리, 이제 이 곡물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 생명에서 굉장히 밀접한 것이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재배된 지는 벌써 대략 기원전 7,000년 전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해요. 되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재배가 되었고 아주 예전부터 이 밀과 보리는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은 제빵사에게, 그리고 보리는 양조사에게, 이렇게 각각 이 용도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보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맥주에 아주 적합한 곡물이죠. 그렇죠. 네,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이제 전분이 많고 그 안에 효소가 있어서 이 많은 전분을 이제 맥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발효 가능한 당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겉껍질이라고 하는 허스크라고 하죠. 중요하죠. 네, 겉껍질을 남기는 형태로 탈곡이 되기 때문에 또 맥주에 여과하는 데도 그쵸.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밀은 그 반대로 좀 이제 글루텐이라고 해서 우리가 빵 먹을 때 이제 그 식감을 주는 그런 단백질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겉껍질이 없는 상태로 이제 그쵸. 탈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화를 할 때 맥즙을 만들 때 좀 힘든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로지 밀만 가지고 맥주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좀 힘들죠. 네, 그죠? 그래서 많은 양조사들이 이제 보리와 밀을 섞어서 이제 양조를 하는데, 언제부터 이제 보리와 밀을 섞어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냐라고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우리가 한자 동맹이란 곳에 닿아요. 13세기에 이제 한자 동맹인데, 한자 동맹은 뭐 우리 어렸을 때 역사 공부할 때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이제 단체인데, 상업 이제 동맹이죠. 상인들의 길드의 연합체라고 네. 보면 되겠죠. 이제 중세 시대 중기 정도에 이제 독일의 여러 도시들, 특히 발트해랑 북독일 지역, 그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이제 상업상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맹인데, 이때부터 이제 독일 북부에 한자 동맹에 속해 있는 브레멘이란 도시가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브레멘인데, 거기서 이제 보리와 밀이 들어간 맥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와 함께 상당량의 밀을 넣고 그리고 홉을 넣은 최초의 홉맥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호피한 밀맥주가 만들어지고 브레멘에서 상당히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맥주를 만드는 곳이 브레멘뿐만 아니라 이제 함부르크도 있었고요. 함부르크 위쪽이니까 다 네, 그렇죠. 함부르크에서 또 배를 통해서 네덜란드나 영국까지 운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홈맥주는 밀맥주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네덜란드, 영국 등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이제 맥주의 기본에 홉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국으로 이제 홉이 전파된 시기가 한 15세기, 1400년대 후반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1500년대인가 뭐 정확히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플랑드르 지방의 벨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홉을 전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홉이 처음에는 그 한자 동맹 북독일 쪽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였구나. 네. 그래서 재밌게도 이제 최초의 홉 맥주가
밀맥주인 셈인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호비 들어간 맥주가 이제 맥주의 표본이 되었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맥주를 만들 때 이제 몰트를 이렇게 열풍 건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발화시키지 않은 언몰티드 밀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색깔이 상대적으로 밝은 편이었고 또 밀이 들어갔으니 뿌연 이런 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맥주를 화이트 비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흰 맥주. 그래서 벨기에어로는 윗 비어 그리고 독일어로는 바이스 비어. 흰 맥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맥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좀 재밌네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브레멘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스비어나 바이젠비어로는 별 유명한 지역이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뮌헨 바이에른 지역이 되게 유명한 뭐 뒤에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좀 그런 어떤 재밌는 점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12, 13세기에 그 체코와 바이에른 지역 그 사이에서도 그 바이스비어가 양조가 계속 됐다고 하는 기록도 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스비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 그쪽 브레멘 지역에서는 시작이 됐지만 곳곳에서 이제 좀 사용된 좀 네. 흔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미릴이.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미 만들고 있었던 맥주이고요. 네, 그 이제 기원을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로 이제 한자동맹으로 이어진 건데 이 밀은 사실 굉장히 수천 년 동안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스타일의 맥주였는데도 불구하고 밀이라는 이 곡식 자체가 이제 식량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이고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재배 조건도 보리보다는 까다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양조에 사용되는 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던 곳도 있고 아예 금지된 곳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독일의 밀맥주를 얘기하면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밀이 그 실제 밀 몰트를 보면 껍질이 없어요. 껍질이 없어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매쉬를 만들면 이제 스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찐득찐득 돼가지고. 네, 끈끈해서 이제 네. 뭔가 이렇게 걸러져 투명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이제 걸러지지가 않는 네, 거죠. 물이 잘 이제 뭐랄까 라우터링 네. 과정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단백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맥주가 이제 뿌옇게 되는 네, 탁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밀이 주로 사용되는 맥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밀이 이제 다량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밀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맥주는 현대에서는 네, 제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본 적이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밀은 예전에는 수천 년 전에는 굉장히 맥주의 주재료로서 사용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드정트로 좀 분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최근에는 이런 특정 밀맥주 스타일 외에도 뭐 바디감이나 마우스필 주려고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밀 또는 귀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즘 NEIPA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오트밀 같은 경우도 되게 주로 많이 사용해서 뒤에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제 밀맥주가 주는 독특한 그 이제 질감이나 그죠? 장점들을 일부러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밀이 그런 글루텐이 많아서 제가 이거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다음번엔 글루텐 프리 맥주를 한 편으로 다뤄볼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왔다 다 망한 글루텐 프리에 대한 개념도 없고 우리나라는 좀 없지 않나요? 글루텐 프리라고 한 음식이나 네. 맥주뿐만 아니라 저도 글루텐을 잘 소화를 못 시키는 편이라 저는 빵을 먹을 때 글루텐 프리 빵이나 아니면 좀 더 글루텐이 좀 많이 없어진 발효로 인해서 뭐 많이 분해된 그런 빵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직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유럽도 마찬가지로 글루텐 프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맞아요. 한국은 아직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글루텐 프리가 그러니까 그런 접근이 저는 어디에 있냐면 맥주라는 역할에 사람들이 좀 더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회적인 역할로서 기능. 왜냐하면 맥주가 뭔가 사람들과 어울릴 때 되게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뭔가 되게 친화적인 음료잖아요. 네. 술이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개인적인 어떤 알러지? 뭐 그런 게 있더라도 막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글루텐 프리나 알코올 프리 제품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맥주를 양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맥주를 어떤 환경에서 모두가 편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나 태도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다뤄보면은 좋을 주제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케이. 네. 재밌는 파트가 될 것 같고요. 재료 부분에서 그럼 다시 또 얘기할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재료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독일 밀맥주랑 벨기에 밀맥주를 얘기하면서 요청하신 한번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진짜요? 죄송합니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바로 이제 독일 밀맥주로 독일 네, 밀맥주요. 넘어가 네, 볼까요? 독일 밀맥주 네. 좋습니다. 독일 밀맥주를 하면은 이제 뮌헨이나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또 많아서 많이 아실 거고 또 한국에도 마트에 가면 밀맥주가 너무 많죠 요즘 많이 네. 생겨서 이게 되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맥주로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정착이 돼 왔는데 네. 그 밀맥주가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 편안함. 네, 편안함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매력이 있잖아요. 밀맥주들이 네. 준 매력은 일반 그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독일 밀맥주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렇죠. 네, 보통 뭐 독일 바이스비어라고도 하고요. 또 헤페 바이젠이라고 하고 또 바이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들이 뭔지 이제 보려고 해요. 이름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독일 밀맥주에서. 일단 밀맥주의 역사도 굉장히 독일 밀맥주 역사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원래 독일에서는 특히 독일 남부 지역 우리가 바바리아 또는 바이에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제 밀맥주를 만들어 왔었고요. 그렇죠. 또 밀은 이제 독일 양조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이죠. 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주 순수령 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밀맥주가 완전히 제조를 금지당하긴 합니다. 1516년에. 일반인 양조장들이죠. 그죠? 네. 아닌가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일단 맥주 순수령에 의해서 보리, 호, 물 외에 모든 재료를 넣을 수는 그쵸. 없었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는 이제 밀맥주가 아예 전면 금지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금지하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셔왔던 거고 특히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맥주 순수령이 공표된 지 몇십 년 뒤에 1548년에 이제 데겐베르크라는 가문이 협상을 합니다. 왕가와. 그래서 밀맥주 양조의 허가권을 따내게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밀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권을 가진. 독점권을 달라 그러죠. 네. 그때가 아마 그 비레름 4세, 그러니까 비레름 4세일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16년에 맥주 순수령을 공포한 네. 바이에른의 공작인 그 비레름 4세한테 독점권을 따내죠. 네. 데겐베르크 가문이. 그래서 이 데겐베르크 가문이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았으나 아쉽게도 1602년대 50년 뒤에 이제 후계자가 없이 가문이 이제 끝이 나게 돼요. 데겐베르크 가문의 그 마지막 사람 제가 알아요. 그 한스 지그문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계가 없이 죽죠. 네, 네, 대가 끊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 돈을 너무 잘 벌게 되니까 그 바이에른 공작이 독점권 내놔 했는데 못 줘 그러다 죽게 돼요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네. 어떤 과정. 네, 그래서 제가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 맥주 생산권을 다시 왕가로 바이에른 왕가로 독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독일의 밀맥주는 온갖 흥망성쇠를 겪은 뒤에 19세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쵸. 그러다가 한 사람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넨에 있던 양조사인데요. 게오르그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그 당시 왕이었던 루트비 2세와 또 협상을 하게 되고요. 그 협상에 성공해서 왕실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자기네 왕가로 독점권을 다시 가져갔던 그 200년간 쥐고 있었던 그 사악한 밀맥주 독점권을 다시 따냅니다. 그리고 민간 양조장에서 밀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든 게 되는 거죠.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도가 독일 이제 맥주 역사에서 보면은 라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되고 1871년에 독일이 통일된 이후부터는 네. 예, 라거라는 맥주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밀맥주가 이제 19세기 들어서는 점점 인기가 점점 없어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이제 독점권을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사지도 않고. 네. 예. 그래서 이 슈나이더가 이제 1872년에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따서 슈나이더 바이세라는 자신의 양조장을 오픈을 했는데 이 협상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밀맥주를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19세기에서 뭐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변방에 있는 인기 없는 스타일의 그냥 맥주였던 지역에 것뿐이죠. 있었던 그죠? 네, 예, 한때 뭐 많이 머셨던 뭐 그런 맥주, 잊혀져간 맥주였는데 이 슈나이더 양조장은 그래도 꿋꿋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밀맥주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고 또 유행은 언제나 돌아오듯이 20세기 후반에 중후반에 이르러서 독일 북부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밀맥주가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거의 손꼽히는 밀맥주 양조장이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872년에는 슈나이더 그리고 1886년에는 에딩거 요 두 양조장이 밀맥주를 만들기 좀 시작했던 것 같고 인기가 네. 하나도 없는 가운데 계속 꾸준히 네. 포기하지 않고 네, 빛이 슈나이더 오리라. 라고 하는 양조장은 조금 자신들의 포지셔닝을 좀 위에 놓고 좀 프리미엄 바이스 네. 비어를 좀 만드는 어떤 그런 경향이 아니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고 에딩거 같은 경우는 완전 대중적인 이제 바이스 네. 비어를 만드는 방향을 잡아서 똑같이 바이스 비어의 명맥을 잡고 있었던 두 양조장이 나중에는 포지션이 좀 다르게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슈나이더 바이스는 좀 비싼 네. 예, 맥주이지만 에딩거는 좀 더 마을 위주로 소비되고 네, 일반인들이 에딩거는, 싸게 네. 소비될 수 있는. 에딩거는 저쪽에 뭐 프랑크푸르트나 그쪽에 가서도 구할 수 있는 맥주인데 네.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이제 지역에 한정되거나 아니면 고주에서 주로 유명한 맥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이스비어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굴곡진 역사를 갖고 있고 막 잘 나갔다가 툭 떨어졌다가 또 다시 네. 올라가고 하면서 뭐 이런 업다운을 계속 겪다가 언젠가 빛을 보리라라고 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그분들도. 네. 지금 그래서 보면은 다른 데서도 바이스비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바이스비어 전용 양조장은 이제 슈나이더 바이스와 에딩거 네. 두 개가 이렇게 바이스 브루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스비어 브루어리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슈나이더 바이세. 네, 바이스에서 정말 두 양조장은 밀맥주만 만드는 네,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있죠. 네. 그렇죠. 그 슈나이더 바이스에 뮌헨에 가서 가보셨어요? 네. 탭하우스? 네. 네. 저는 브로이하우스, 탭하우스 갔다 왔습니다. 좋죠. 제가 한 번은 되게 뜨거운 낮에 갔고요. 한 번은 되게 추운 밤에 갔는데 너무나 좋고 일단 분위기가 그 공간이 이제 100년 이상은 최소 100년 이상은 됐잖아요. 이제 공간이 주는 분위기도 굉장하고 그리고 사실 맥주 뭐 펍이나 맥주 가게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는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예요. 레스토랑 같아요? 네, 되게 따뜻한 분위기고 친구들이나 뭐 가족 여러 명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뭐 각자 마음에 드는 음식과 맥주를 시켜놓고 정말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가 멋있더라고요. 음식도 맛있어요. 음식도 맛있고 생각보다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좀 저는 분위기를 좀 받아서 네, 맞습니다. 뮌헨에 있는 슈나이더 바이스의 그 뭐라 그러죠? 가스토프죠. 가스토프인데 가끔씩 생각해 보면 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뮌헨에 되게 네. 많은 가스토프들을 가봤는데 슈나이더 바이스는 뮌헨에 갈 때마다 꼭 가보고 싶은 예,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슈나이더 바이스 뒤에 또 슈나이더 바이스 우리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아니요. 네, 다 알겠습니다. 예. 슈나이더 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의 바이스 비어를 만들지만 개인적으로는 테벡스 같이 좀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것도 좀 특이하다,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양조장이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뭐 고백하고 있어. 저도 탭5 진짜 좋아하고요. 탭5 같은 것도 참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바이스 비어 유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 독일 밀맥주에는 이제 저희가 말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 하위에 그래서 우리가 변형이라고 하죠.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밝은 색깔부터 어두운 색깔 또 뭔가 바이젠 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비어라고 하면 뭔가 강화된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도수나 아니면은 풍미가 센 그런 스타일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 좀 굉장히 바이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 하나지만 떠올리실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둔켈 바이젠이라고 하는 어두운 밀맥주도 있고 바이젠 복이라고 하는 또 더 강한 맥주도 있고 뭐 크리스탈 바이젠이라고 해서 또 효모가 제거된 그런 깨끗한 외관을 가진 스타일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둔켈 바이스 비어는 에딩거에서 개발한 거고 1989년인가? 그게 그 에딩거의 사장의 생일주로 만들었다가 팔아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뭐죠? 바이젠복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슈나이더 바이스에서 네, 노란 색깔도 있고 또 어두운 색깔도 있고 네. 바이젠복 안에서도요. 네, 그렇죠. 몰트를 어떻게 사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고 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 색깔에 따라서 몰트가 아무래도 색깔이 어두운 거는 캐러멜 몰트나 약간 어두운색 몰트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좀 향도 달라서 그런 부분이 참 재밌고 전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바이젠복은 뭐 탭식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거든요. 매력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제가 그 독일 갔던 사진들 보면서 진짜 너무 가고 싶다. 그 분위기가 싶어. 너무 진짜 요즘 따뜻하니까 더 간절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독일의 이제 밀맥주를 그럼 뭐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냐라고 했을 때 저는 효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주에 독일의 밀맥주라고 하면은 특유의 바나나 향 그리고 정향 또는 뭐 풍선껌 향 이런 아로마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독일의 밀맥주에서는 양조할 때 사용되는 밀의 함량이 50%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최대는 뭐 70%까지 네.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맥주 특유의 이렇게 부드러운 마우스필과 바디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 맥주 하면은 여러 가지 막 단어들이 스타일 이름들이 튀어나오는데 이제 바이스 비어를 번역하면 이제 흰 맥주인 거고요. 그렇죠. 바이젠이란 말은 사실 밀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젠이라고 하면은 밀을 말하는데 밀이 사실 밀맥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젠 주세요 하면 밀 주세요가 아니라 밀맥주 주세요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스 비어와 바이젠은 작은 차이가 있지만 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에 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그 한자 동맹에서 만들었던 화이트 비어이죠, 흰 맥주. 이제 그 맥주라는 패밀리 네임은 있는데 모든 밀맥주가 그렇다고 해서 희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노란색을 띠기도 하고요, 황금색을 띠기도 하고 가끔 진한 뭐 금색이나 호박색을 띠는 맥주도 있어요. 그래서 슈나이더 바이스의 그 오리지널이라고 탭7. 이름 붙은 탭7이 이제 그런 좀 어두운 색깔의 그쵸.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역사의 맛을 재현해낸 그런 어두운 밀맥주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밝은 색의 바이스 비어는 1960년대에 좀 인기를 많이 얻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딩거나 아니면 바이엔슈테판 이런 데에서 밀맥주가 슈나이더 바이스보다 훨씬 더 밝은 색깔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라벨에 오리지널 붙은 맥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보면은 슈나이더 바이스에도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밀맥주, 현대의 밀맥주, 우리가 우리가 즐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바이스비어 바이젠의 어떻게 원조 맥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맥주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고 바이스비어를 궁금해하시는 더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리지널 탭7은 한번 반드시 드셔봐야 되는 맥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스 비어라는 이제 이름은 사실 색깔보다, 그러니까 흰 게 색깔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뿌연 거를 뜻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헤이지한 이런 외관과 더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 헤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단백질에서 이제 온 것이고, 이제 맥주가 여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모가 그 맥주를 마실 때 그 잔 안에 그대로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스 비어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헤페바이젠인데, 그럼 헤페는 뭐냐 했을 때 헤페는 독일어로 효모예요. 그래서 효모 밀 맥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페바이젠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모가 제거된 필터링된 크리스탈 바이젠이라는 밀맥주도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또 투명해서 헤이지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젠은 이 병입 시에 이제 효모가 그대로 맥주에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 안에서 발효가 되고 맥주의 탄산도는 더 강해지고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밀맥주의 그 높은 단백질 함량과 탄산이 그 독일 밀맥주의 굉장히 크리미한 바디랑 그 헤드, 머랭같이 하얗고 되게 두껍게 있는 되게 아름다운 그 거품. 아주 큰 특징이죠. 네, 그걸 주고 이런 폭신폭신하고 이런 크리미한 거품을 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고 이런 스타일에 적합한 전용잔이 있어야 합니다. 꽃병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네, 맞아요. 베이스 글래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 독일의 밀맥주 떠올리면은 그런 꽃병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길고 이렇게 볼륨감 있는 그런 잔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 위에 가득하게 이렇게 진짜 머랭 친 것 같은 그 하얀 거품이 너무 외관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너무 예쁘고 맛있어 보여요. 제가 그래서 맥주 입문하게 된 게 그 바이스 비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독일에 벌써 12년이나 흘렀나? 하여튼 네. 그때 먹었던 바이스 비어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맛도 맛인데. 예, 그래서 정말 멋있죠. 네. 그래서 잠깐 이 독일의 그 바이스 비어의 특징을 조금 묘사해 보자면은 이 우리가 지금 떠올리시듯이 그 긴 잔에 담긴 이제 황금빛, 뿌연 황금빛이죠. 그리고 또 위에는 크림이나 막 무스 같이 두껍고 촘촘한 거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딱 우리가 냄새를 맡았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제 바나나. 아주 멋있죠. 네, 예, 그리고 좋아요. 정향. 또 약간의 시트러시 그리고 또 풋사과 정도의 향이 이제 휘감겨 오는데 맥주를 마셨을 때도 그 풍미가 고스란히 재현이 돼요. 그리고 또 밀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마셨을 때 되게 곡물의 풍미가 이렇게 옅은 빵 같은 풍미가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 있고 또 실키하다고 하죠 우리가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고 막 매끈하면서 거품은 또 자글자글하게 팡팡 튀고 입 안에서 그리고 호흡은 거의 존재감이 없이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끝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상쾌하게 끝나는 그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알코올 도수도 4도 초반에서 5도 중반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독일 밀맥주의 변형들이 있으나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 또 강화된 버전 등등이 있으나 모두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바나나 향 그리고 정향이라는 특유의 아로마 거기에다가 밀크쉐이크 같은 이제 특유의 뭔가 외관인 거죠.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이제 맥주 독일의 밀맥주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독일의 밀맥주를 설명할 때 쓰는 아로마나 풍미 중에 바나나 정향이 항상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의 효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효모의 이름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예,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토를라스포라 델 브루에키. 예, 기억을 어렵더라고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이 효모가 이제 과일이나 정향을 비롯한 이런 좋은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특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밀맥주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미국 밀맥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바나나나 정향이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되죠. 효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밀맥주가 되게 저희가 접하기 편하잖아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팔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맛있게 밀맥주 마시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반드시 네. 밀맥주는 그렇게 드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그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것만 보면 너무 아름답고 막 침이 질질 나오는 그 이유가 보여지는 형태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인데 이거는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마트에 가면 가끔 세일이나 특가 상품 뭐 이런 걸로 이제 패키지로 예쁜 전용잔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필수품 아닌가요? 저도 종류별로 막 모으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밀맥주 자체가 탄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따를 때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전용잔이라고 불리는 잔의 특징이 이제 길고 볼륨감이 있는데 이 잔을 최대한 찬물에 차갑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컵에 찬물을 좀 채워놓고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잔이 차가워지고 또 물기가 꼭 있기 때문에 거품을 잘 계속 오래 유지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물기를 다 닦아버리시면 안 되고요. 꼭 물기를 촉촉하게 유지한 차가운 잔을 가지고 이제 살짝 기울여서 맥주가 이제 잔을 따라 이제 흐르게 이렇게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가 병 안에서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남긴 채 이제 그만 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병을 좀 약간 이렇게 돌리면서 안에 있는 효모가 좀 올라오게 만들고 나머지 그 잔 위에다가 따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효모도 적절히 잘 섞이고 거품도 예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처음에 따르면 거품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올라온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고 좀 기다렸다가 네. 독일 사람들 진짜 그렇게 따르잖아요. 네. 한 2, 3분 기다렸다가 다시 네, 또 돌려서 네. 효모를 깨워서 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르면은 위에 거품도 진짜 위로 싹 올라오면서 이 거품이 너무 단단해서 맞아요. 웬만하면은 밖으로 이렇게 흐르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드셔야 돼요. 처음에 바이스비오 따르면 효모가 안 따라도 투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명하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반드시 예, 있기 때문에 효모를 따르면 나중에 불투명해지고 그 불투명한 게 소위 이제 아까 얘기하는 크리스탈 바이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이제 바이스비오가 다 불투명한 거. 네. 이게 정체성이죠. 그것도 네. 중요한 부분이고. 편의점에서 캔으로 드실 때 그냥 캔 따서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는 것도 좋지만 잔에 따라서 한번 드셔보시면 확실하게 풍미나 향을 더 강하고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꼭 한번 그거는 지키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이스비어는 뭐 자체가 주는 향미나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어떤 잔 문화가 같이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문화를 마시는 느낌, 하나의 그 이제 바이에른의 문화를 마시는 느낌도 그 바이스비어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시고 싶다. 특히 바이스비어는 쓴맛이 낮고 탄산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한 7도 정도, 7도, 6, 7도 정도에 드시면 갈증 해소에 정말 탁월한 맥주기도 하죠. 네. 마시고 싶네요. 좀 이따 가야겠다. 마시러 가야겠다. 갑자기 생 맥주로 너무 마시고 싶다. 그리고 그리고 약간 바람이 부는 밖에 앉아서 마시고 싶잖아요. 너무 좋지. 네. 지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다음에 또 바이스비어에 대해서 더 해주실 얘기가 있나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벨기에 밀맥주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두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네. 두 번째 곡은 리얼리티 클럽의 Is It the Answer이라는 곡인데요. 인도네시아 인디 밴드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밤에 즐겨 듣는 이제 약간 좀 부드러운 텐션인데 이제 밀맥주도 부드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잔잔한 텐션으로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져온 노래입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리얼리티 클럽 Is It the Answer. 리얼리티 클럽의 Is It the Answer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벨지안 윗비어를 얘기를 할 거예요. 벨지안 윗비어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오늘 다 얘기 못할 것 같고 네. 벨지안 윗비어에 대해서 우리 오늘 소개 정도 하고 벨지안 윗비어가 그 뒤에 있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다음 하도록 시간에 하죠. 이어서 미국 밀맥주를 또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벨지안 윗비어 한번 개괄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독일에는 이제 맥주 순수령이 있었다면은 벨기에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벨기에 양조법에는 굉장히 많은 향신료들이 들어가는데 벨기에 밀맥주라고 하는 우리가 윗 비어라고 하죠. 이것도 독일 밀맥주와 같이 중세 시대까지 기원을 찾아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때 1500년대쯤에 이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향신료들이 이제 벨기에 양조사들한테 많이 소개되면서 벨기에 맥주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부가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밀맥주와 다르게 벨기에 밀맥주는 비바라밀을 써요. 언몰티드 윗을 써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맥주를 굉장히 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조할 때 보통 50%의 비바라 밀과 50%의 보리베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5% 미만의 적은 양의 귀리를 넣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벨기에 밀맥주는 양조학 관점으로 봤을 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맥주라고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벨기에는 또 그 양조 스타일에 맥주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친 굉장히 특이한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밀맥주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1822년에 그 맥주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매겼냐면 당화조 우리가 매시툰이라고 하죠. 그 용량에 기반해서 매겼다고 해요. 근데 재밌게도 비바라 곡물을 쓰는 당화조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주 만든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려면 비바라 곡물을 많이 쓰고 그 당화조가 더 크면 클수록 이득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그 다당류를 추출할 수 있는 이 비바라 밀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벨기에 양조사들이. 그리고 이런 매싱하는 방법을 터비드 매시라고 해서 혼탁 당화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맞아요. 터비드 매시라고 하죠. 네. 그래서 벨기에의 밀맥주는 이제 뿌연 외관과 굉장히 크리미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이 터비드 매시라고 하는 혼탁 당화 방식이 람빅 맥주를 만들 때도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덱스트린이 야생 효모랑 그 박테리아의 가장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효모는 못 먹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터비드 매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고 해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당화 중인 이제 그 맥시에서 혼탁한 부분을 덜어내요. 그리고 따로 끓여서 또 그걸 합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으로 변환되지 못한 이제 전분질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의 이런 고분자 물질들이 많이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분자 물질은 이제 람빅같이 장기간 숙성시키고 장기간 미생물이나 박테리아의 먹이가 돼서 약간의 산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람빅 특유의 깊은 풍미를 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적인 이런 당화 방법에 비해서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그런 방법이죠. 그렇죠. 네. 그 쉽지 않은 방법, 전통적인 터비드 방법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그 뒤에 셀리스 화이트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일단은 그 벨지안 윗비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셀리스 화이트라는 사람을 아니 셀리스 화이트가 아니고 피에르 셀리스 씨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건 다음 맞아요. 시간에 우리가 셀리스. 얘기를 하면 되고 네. 그러면은 일단 벨지안 윗비어의 기본적인 특징만 얘기를 하고 오늘 정리를 할까요? 네, 일단 벨지안 윗비어의 이제 전통적인 원료로서는 굉장히 달라요. 독일과 다르게 쌉쌀한 오렌지 껍질이 들어가요. 그리고 코리안더 씨앗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벨기에 양조사들은 본인들만의 이제 비밀 향신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알려진 거로는 뭐 캐모마일, 캐모마일이요? 네. 그리고 뭐 엘더플라워를 넣기도 하고. 엘더플라워는 넣은 거 봤어요. 네, 육두구 뭐 이런 다양한 무궁무진한 이제 비밀 무기들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벨기에 밀맥주와 독일 밀맥주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밀맥주는 직접 과일과 향신료를 넣어요. 하지만 독일 밀맥주에서 느껴지는 과일과 향신료는 모두 효모가 만든다는 거.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벨기에 윗비어의
특징에 대해서 짧게 이제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벨기에 윗비어는 굉장히 리프레싱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독일 밀맥주보다 백일 밀맥주가 확실히 딱 땡길 때가 있거든요. 가볍고 청량하고 네, 좋아하죠. 굉장히 산뜻하고 또 우아하고 일단은 주로 굉장히 밝은 금색을 띄어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향기로운 코리앤더 특유의 향이 있고 또 복합적인 시트러시, 페퍼리한 이런 노트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렌지 같은 굉장히 산뜻하고 제스티한 시트러시한 그런 과일의 캐릭터가 이제 향과 맛에서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오렌지 제스티가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은데 네. 오렌지 필에서 주는 제스티가 되게 싱그럽다 그러나?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싱그러운 느낌. 그리고 바디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미디엄 정도로 가볍고 그리고 마우스필은 또 굉장히 스무스한데 동시에 경쾌해요. 그래서 드라이하면서 또 동시에 크리미한데 크리스피하게 끝나는 탄산도 풍부한 그리고 약간의 산미가 가지고 있어서 또 다음 잔을 바로 부르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진 맥주입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에 다시 벨지안 윗비어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네. 그 뒤에는 피에르셀리스 씨의 정말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윗비어를 네.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소개시켜 주시고 네. 우리 오늘 시간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마지막 곡은 다프트 펑크의 노래입니다. 네, 고르셨나요? 네, 조르조 모르더라는 곡인데요. 다프트 펑크가 이제 해체를 했잖아요. 네. 뭔가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느낌이더라고요. 팬들은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 그 에필로그도 너무 멋있었고, 터지죠. 빵. 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다프트 펑크의 시대의 막이 내리는 걸 기념하고자 합니다. 네, 에필로그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고요. 네, 아주 멋있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저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다프트 펑크의 줄즈 바이 모로도 들으면서 오늘 정리하고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랑은 다음에 또 재밌는 맥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